걱정스러운데요. 사실 제가 어제까지 그 코로나 양성이 나와가지고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풀리는 날이어서 오늘 발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임란의병이 아니고 하말의병이어서 이번 이제 브레이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불복이랄까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을까 주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두 개의 발표를 임란 쪽, 정전한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서 했지만 저는 400년을 건너뛰어버려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상황입니다. 한 말에도 의견이 있었고 임란 때도 의견이 있었는데 한 말에 불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들입니다. 지금 발표 리포트에 페이지가 안 쓰여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제 발표문의 머릿말에 보시면 전라도 의병이라는 게 한말에서도 임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한말 때도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라도 사람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박은식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유시원수에 수반하셨던 박은식 선생님이 한국 지열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실제 일본 측 자료에 들어보면 전라도가 얼마나 그 의병이 많았는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전체가 불행했겠는가?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 불행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입니다. 머리말에 맨 밑에 보면 불의의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게 이 글의 목적인데 거기서 보면 불의의병이라는 게 보면 범주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의 출신으로 의병에 나선 사람 그리고 불의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했던 내용 이런 걸로 두 가지로 확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불의의병에 대해서 그런 거 연구가 있었는가 이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제자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 순천대학에서 석사를 했던 그 불의 출신인데 정다희 선생님이 임현주라는 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딱 유일한 겁니다. 그 임현주라는 분은 1906년 봄에 전국 태인에서 있었던 그 태인의 무성선에서 일어났던 최익현 의병의 시리의사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가 있고 구례병 전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걸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한 게 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보시면 불의 출신 의병환경이라고 들어있는데요. 그건 바로 옆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불의 출신 의병 서문자 명단이라 해가지고 가나다 선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에 들어가 보시면 독립유공자 공문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의병, 한말의병으로서 인정받으신 분들은 서운이 됩니다. 그 서운 되신 분들이 불의 의병에는 10분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분의 명단입니다, 이게.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경기라는 분이고요. 앞쪽에 그 공성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 명단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불에서 처음 이렇게 의병을 했던 분이 불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의병을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1906년에 불의의 의병이 시작이 되는데 불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임현주라는 분도 1906년 6월에 태인으로 가셔서 의병에 참여한 거고요. 그보다 먼저 하신 분이 이춘경이라는 분인데 이춘경이라는 분은 1906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금 더 빠릅니다. 홍주의병에 참여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경우에는 일부러 보면 어떻게 보면 신념에 의해서 그 의병에 갔는가 그건 아니고 비인시장에 장보러 가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청도 지역의 모시의 그 굉장히 특산지이지 않습니까? 그 세 분이 같이 그 당시에 잡혀가지고 홍주의병이 이렇게 강제로 심집을 당하는데 상등병에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무기수송이라든가 이런 걸 맞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직업도 그분의 경우에는 그 상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장사하고 연관돼서 충청도에 갔다가 홍주의병 그 소모 작업들이 소모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분도 홍주의병에 징집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그 유배 10년 유배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 출신 의병한 분들 중에 두 분이
1906년에 이렇게 의병을 하는데 타 지역에 가서 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나머지 8분들 경우에는 거기에 김건석이라는 분하고 그 최상생이라는 분은 사실은 구례에서 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이어서 그분이 정말 구례분인가 아닌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국가보훈처에서는 구례분들 이렇게 그 통계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구례 출신 의병 그 수원자 명단이 10분 정도가 지금 정리가 된 셈이죠. 근데 그 대체로 보면 그분들의 경우에는 구례에서 활동을 할 때는 대체로 뭡니까 고광순 의진에서 활동을 합니다. 고광순 의병장 경우에는 고경명 의병장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 정도는 대체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연곡사에 순절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광순 의병장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 구례에서 활동했던 의병장들 경우에 이제 타 지역 출신으로 구례에서 활동했던 분 가운데 3분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백낙고, 김동신, 고광순 이 3분이 구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을 했거든요. 고광순 의병부대에서 구례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광순 의병부대에서 활동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10분의 그 명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임현주라는 분, 그리고 그 유병기라는 분, 이 2분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 유학자 집안인 것 같고요. 유생 집안인 것 같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그냥 대체로는 그 평범한 농민 또는 상업에 종사했던 분들, 그래서 일반적인 민중들이 참여했던 분들로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집이 그리고 이제 주소지로 이렇게 보면 그 주소지들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 마산면 출신이거나 아니면 터지면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간전 출신, 한교수이라는 간전 출신인데 그렇게 보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산 쪽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 출신들이 의병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산이나 토지나 간전 쪽은, 간전은 배구산 쪽이고 마산 쪽이나 토지면 쪽은 지리산 쪽이니까 산간지대에 사셨던 분들 중에 의병에 나가서 활동했던 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큰 경향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병기라는 분, 유병기라는 분도 마산 분이거든요. 근데 그 동네 자체가 지금 현재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산 청천이라는 데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지금 현재는 거의 농경지로 바뀌어 있고 동네에 이제 최근에 지어진 집들이 몇 채 있습니다. 그건 대체로 거기 동네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마산이 내려와서 사시거나 아니면 황제대에 와서 사시거든요. 원래 청천에 살았던 분들은 언제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순하고 다음 유교전쟁 거치면서 소개돼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마을 출신이 바로 유병기라는 분인데, 유병기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그 구례 출신으로 서문받은 그 독립유공대 서문에서 훈장의 격이 단계가 있는데요. 맨 위에 단계가 대한민국장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대통령장, 그리고 독립장, 외국장, 외족장, 건국포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구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독립장이 해당돼요. 가장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구례에서 활동을 한 건 아닙니다. 이분 경우에도 내용상으로 보면 그분의 판결문이라든가 취조서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그걸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전라도 서부 쪽, 전남의 서부 지역 같은 활동을 하거든요. 그 의진 대체로 이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걸 전부 종합해서 보면 기사면 의병장이나 장성 출신이 있는데 그분이 그 호남창의 횡행소를 결성했을 때 거기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선봉장으로 참여한 분이 김태원 또는 김준이라는 분인데 그 부분 휘하에서 했던 것으로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내용 중에 구술 이분의 그 취조 내용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무기가 500정이었다든가 또는 뭐 인원이 700명이었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다소 믿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렇게 큰 무대를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건 아마도 여러 개가 연합했을 때 부대가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 하나의 단위 부대가 그렇게 된다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 김태훈 의병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뭐랄까 존경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죽었을 때 제일 만나기 부끄러운 분이 그 김태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본인이 체포된 것에 대해서 김태훈 의병장은 전사를 했거든요. 자기의 상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김태훈 의병부대에서 활동을 할 때 가장 존경했던 그런 의병장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여러 의병부대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데 양산기 마지막에는 광주 출신의 양산기라는 의병장인데 그 부대에서 중군장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군장을 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고향 청산에 내려왔다가 체포돼서 결국에는 이분도 교수형으로 같은 날 죽습니다. 그 양산기라는 의병장하고 다음에 당신하고 둘이 그 같은 날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어떻게 보면 그분들 경우에 유병기라는 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라도 전체로 보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의병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10분 가운데 김응삼, 박주일, 양문인, 한규순 이 네 분의 경우에는 고강순 의병부대에서 활동하는 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활동했던 김동신 의병장하고 고강순 의병장이 있는데 두 개의 의진 가운데 김동신 의병부대보다는 고강순 의병부대를 택했는가 그런 점들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추정은 가능한데 확실하게 이렇게 반환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고강순 의병장은 창평 출신에다 명문가이고 그리고 고병명 의병장의 후손이라는 것들이 크게 각인됐을 것 같고요. 김동신 의병장의 경우에는 충남 회덕 사람인데 신분도 좀 이상하고 본인들이 보기에는 좀 전혀 여기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보다는 고강순 의병부대를 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서훈 받은 분들 10분에 대한 특징적인 면모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좀 더 찾아보면 10분에도 2분 정도 제가 보기 저는 이제 국가고 이제 서훈 심사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하게 됐는데 그 2분 정도는 제가 봐도 이분 2분은 서훈이 될 분들이 2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김성환이라는 분하고 신태규라는 분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분들은 주소도 명확히 나오고 연령도 나오고 다음 활동 내용도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 경우에는 서훈 신청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도 미서훈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11명 정도가 발견이 돼요. 서훈을 받지 못한 분인데 그 의회 활동을 했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가? 그 11분의 경우에는 1908년 초에 귀순을 합니다. 그 6.25 때도 귀순자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일본 놈들이 1907년 말부터 시작해 1908년에 1년 동안 거의 귀순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거든요. 그때 귀순한 사람들이에요. 그 귀순한 사람 중에 2사람은 고강순 의병부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건 행적이 확인되지만 귀순한 이후에 행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소문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귀순자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을 이제 밀정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귀순자 경우에 서원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서원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부대 출신으로 의병에 나가서 참여했던 분들로 보면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10분 중에 2분을 뺀다 하더라도 약 20명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약 절반 정도는 소원을 받은 분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2분 정도는 더 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구례에서 이제 의병 활동했던 분 가운데 대체로 타 지역에서 계셨던 분들이 구례에 와서 이제 의병 활동을 전개하거든요. 그 중에 구례에서 최초로 의병을 했던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굉장히 색다르게도 맹인이었는데 구례에 와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백낙구라는 분인데요. 원래는 전주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주의 향리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동학대 그 초토관 활동을 해가지고 주사 관직을 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안질이 생겨가지고 요새로 이야기하면 아마도 백내장이나 농내장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관양에 인근에 있는 관양에 이분이 안질을 치료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비가 체결되고 이러니까 국가이익에 빠진 그런 상황인데 자기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태인병에도 가보려고 했고 또 곡성에 도동사라가 있는데 도동묘라고 합니다만 그 도동묘 의병에도 이게 관여를 하려고 하지만 워낙에 신체적으로 본인이 그 시력이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동이 느리죠. 그래서 둘 다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여러 그 의병을 하려고 했던 우국지사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불에 중대사라는 데가 있는데 그 중대사는 현재는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여기 스님들 굉장히 많이 와 계시는데 혹시 중대사에 대한 어떤 그 자료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전 중대리라는 데 중대사가 있었을 걸로 그냥 추정만 합니다. 6.25 때 없어졌다고 어떤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사에서 그분이 제 생각에는 향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향미 출신들이 그 당시 실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실직한 분리들과 함께 약 200명을 모아서 의병을 일으켰던 것이 최초였습니다. 그게 1906년 11월 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래직에서 최초 의병 동기는 중대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광양에 가서 그 200명을 이끌고 광양 그 읍을 점령해가지고 무기에 수습을 하고 해가지고 순천을 공략하려다가 다시 불에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유배를 갑니다. 그 이후에도 그분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특사를 받은 다음에 사면을 받아서 1907년 말에 풀려났는데 다시 태인에 가서 의병을 하다가 결국엔 전사예요. 그래서 멸천 황현 선생의 경우에 그 백낙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 내용들이 멸천야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 광양 사람들이 백낙회라는 사람을 읽지를 못한다. 그분은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병을 할 때도 가마 타고 의병을 했고 도망을 갈 때도 가마를 타고 가니까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체포되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자기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나 여기가 죽을 자리니까 나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사한 걸로 이렇게 그 멸천야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의병을 불에서 일으키는 백낙구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맹인 의병장에서 우리나라 유일한 의병장이기도 하고요. 또 그 불의 최초의 의병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해당되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김동신, 고광순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김동신이라는 분은 원래 충남 회덕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한의했다고 해요. 의사였죠. 의사였는데 1906년 그 홍주병이 일어날 때 거기에 활동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본인 이야기를 전부를 믿을 수는 없어요. 그분이 남긴 문집이라는 게 있는데 문집에 보면 포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되는가는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볼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그 1906년에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은 민종식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아까 앞서 그 홍주병이 가담했던 요 구례 출신 그분의 경우에도 그 이춘경이라는 분도 민종식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의병진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 노력들인데 여기 김동신이라는 분도 그 과정에서 전라도에 가서 소모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에 홍주병이 해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분은 전라북도를 떠돌다가 결국엔 나중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창평 출신의 고광순과 정읍의 내장산에서 만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사찰에서 만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찰도 사실은 이름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사찰이 연암사, 어떤 사람 내장사, 어떤 데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찰에서 정확하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찰에서 만난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이 합의하기를 지리산에 가서 의병을 하자. 그것이 우리가 의병을 장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두 분이 공동으로 지리산으로 들어오는 게 1907년 아마 8월, 9월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지리산으로 들어와서 김동신은 문수권에 있는 문수함에 주둔을 하고요. 자기 의병 부대에. 그리고 고광순 의병대한 경우에는 연곡사에 주둔을 했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의병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의병의 세력을 키워가면서 경상서부 지역을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갑니다. 근데 대체로 사찰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찰의 그 의병과 관련된 기록들이 제가 본 것은 전혀 없어요. 근데 다른 기록들에서는 사찰 내의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데에서는 기록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선암사, 저기 사는 경우에도 선암사, 송강사가 있지요. 근데 선암사 경우에는 의병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우호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 의병들을 도와주는 내용들이 일본의 첩보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송강사는 그런 데서 약간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 송강사 스님 한 분이 의병에게 처단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태안사 경우에는 화엄사의 말살하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에 태안사 경우에도 주지가 처단당합니다. 의병한테. 왜냐하면 군수 요구를 했는데 그 군수 근자금을 대주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스님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실제 사찰마다 약간 이렇게 대응하는, 의병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들고
지리산에 있는 사찰들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곡사라든가 문수하면 분명히 그 절에 수십 명 또는 100여 명 정도의 의병들이 주둔을 해버리면 스님들하고 뭔가 관계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어느 의병들의 경우에는 스님도 함께 참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라도 서부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전해산 의병부대에는 스님이 거기에 가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 영곡사나 또는 문수함의 스님이 합류했다는 기록들은 일본식 기록들에 그런 것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록이 앞서 발표된 내용대로 화엄사에서 그런 뭐 경문이 나왔다든가 정일이가 나왔다든가 그런 것들이 한마의경의 경우에도 지리산권령 내의 어떤 사찰에 어느 스님이 남기는 기록들이 있다면 정말로 좋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김동신 의병부대는 대체로 여기서 경상도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서 심지어 거창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고강순 의병부대는 들어온 지 얼마 이제 되지도 않았어도 그랬겠지만 영곡사 피하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게 영원함의 어떤 그 교차점이거든요. 피하고라는 데가 영남의 세력도 아우를 수 있고 호남의 세력도 아우를 수 있고 그래서 자기들 표현에 뭐라고 그러냐면 피하고리 영원함 인후라는 표현을 써요. 목에 해당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나가기도 좋고 영남으로 진출하기도 편하고 호남을 지키기도 편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곡사를 자기네들이 근거지를 의명의 근거지를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강순 의병부대가 영곡사에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리산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거기 내용에 보면 운조루에 와서 그 식사 요구해가지고 수십 명이 김동신 의병부대의 경우에는 운조루에 와서 식사하는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 식사를 한 다음 날 바로 구례읍에 점령해가지고 취재소 순사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그 구례 쪽에서 활동했던 그 의병들이 대체로는 전라북도 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하고 전라남도를 이렇게 서로 그 오고 가면서 활동하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이 구례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구례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일본식 기록에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럴 때 지리산에 여기 영곡사라든가 문수함이 상당히 좋은 거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지리산 근거지로 인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북한 쪽이라든가 또는 중부 이북 지방의 의병들의 경우에는 도저히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북계책이나 유인석 선생님이 이제 1908년에 그런 그 북계책을 제시해가지고 백두산 근거지로 인한 게 제창되거든요. 그래서 백두산을 의병의 근거지로 삼자. 그래서 장기항전 체제를 만들어가자 그러는데 남쪽에서는 현실적으로 해외로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중화하기 쉬운 데가 지리산이었죠. 그 지리산에 주목을 한 것은 1906년부터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1906년 임병산이라든가 또는 그 남한의 소변을 일으키는 양안비라든가 또 보성의 임창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리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리산을 응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람은 김동신과 고광순 의병부대가 구체적으로 실현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확대되면 일본에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이 되죠. 자기들 지금 현재 식민지로 만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죠.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을 해서 이른바 남한북도 대투벌 작전이나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지리산에 대한 어떤 그 진압 작전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이 과정에서 고광순 의병부대는 영곡사에 있다가 1907년 10월 17일 날 거기서 이제 한 20명 정도가 전사하고 20명 정도가 부상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김동신 의병부대는 계속 활동을 했지만 본인 신병 때문에 1908년 6월 6일 날 대전 그 경찰에 체포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은 저도 김동신 의병부대를 가지고 논문을 예전에 썼었지만 그 정도 본인이 이야기한 정도의 그 부대였고 활동이라면 그 당시 재판을 받으면 거의 교수형 사형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살아남아요. 얼마나 운이 좋았냐면 처음에 교수형을 언덕 받았다가 나중에 정신형으로 감형이 돼요. 그럼 왜 정신형으로 감형됐겠는가? 그건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1910년 우리나라 망할 때, 경술국지 당할 때 일본놈들이 사면명을 내리거든요. 그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지금도 사면 대상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김동신은 그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남거든요. 그 1933년까지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진술 저서가 있는데 대체로 진술 저서들을 경찰들이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작성해? 신문조서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그럽니다.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신문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저서는 청취서라고 해요. 청취. 듣는다. 4번을 이렇게 저서를 꾸미거든요. 안 죽는 경우에도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그 저서들을 꾸며 그 문답서 남아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신문조서 내지는 이인영, 식선도 창의대진서의 총대장이었던 이인영 선생의 경우에는 문답조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전봉준 공초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문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인데, 보광승이 돌아가셔서 이제 전사를 했으니까 그런 것은 남아있지 않죠. 근데 김동신은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예시를 해놨었는데, 경문도 수십 통이고, 심지어 그 리가이로 받은 정판 보고서 같은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서 같은 것도 있고, 명령서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건 전부 압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정보들이 의병에 관한 상당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분이 그런 어떤 혜택이랄까 또는 살아났는데 기회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김동신 의병장 경우에는 1910년에 그 사면까지 받아가는 과정이 그리고 그 청취서라는 그 명칭도 조금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문집을 남길 때 문집의 내용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그렇지만 구례로 생각했을 때, 구례 의병으로 생각했을 때 구례에서 활동했던 3분의 의병장 가운데 한 분이고 또 가장 늦게까지 활동했던 분이 김동신 의병부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고광수 의병부대의 경우에는 이제 1907년 10월 17일 전사한 다음에 바로 며칠 있다가 매천 황영과 그 친구였던 박행이라는 분이 가서 처분된 무덤에 가서 그 흙을 얹고 읊은 시가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죠. 그 시 가운데 한 줄이 아정문자 정안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글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매천은 글쟁이죠. 그때 그 시구의 내용 가운데 내 글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10월달이니까 국화가 피었을 때 아닌가요. 그래서 그 무덤 옆에 국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고광수 의병장에 대한 약전을 씁니다. 그 약전의 내용에 보면 본인이 고광수 의병장과 그 인연, 1894년에 동학이 일어났을 때 간절히 만수동에 그 당시에 고광수이 그냥 유학자죠.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이렇게 경쾌하고 활달하더라. 그 뒤로 본 적이 없었다. 근데 1907년 음력 설날 아침에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그때는 이게 남원의 그 양안교 의병을 하기엔 남원 의병이 이미 폐진되어 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남원은 바로 우리 옆에니까, 구례 옆에니까. 그 당시에 경문을 황연하게 써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황연히 써주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황연 1906년 6월 달에 명함 최익현 의병이 이렇게 경문을 썼습니다. 그 명함집에도 그게 들어있고요. 매천집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천은 분명히 발표났어요. 명함을 대신해서 본인이 썼다고. 그래서 실제 매천은 의병에 나간 적은 없지만 태일병의 2번째 경문을 매천이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고광수는 그 다음 했을 거예요. 근데 고광수 때는 그걸 쓰지 않는 거. 이미 경문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돌려보내놓고는 굉장히 그 마음으로는 안 좋았던가 봐요. 본인이 고광수 약대는 뭐라고 썼냐면 그날 저녁 자기가 경문을 써놓고 기다렸더니 그날 아무도 안 왔다. 그다음에 몇 달 뒤에 10월달에 이렇게 목사에 죽었다는 연락이 와서 본인이 그래서 일부러 더 찾아간 것이겠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거기에 시신을 확인하고 그러한 다음에 조시를 짓고 약전을 짓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발표했던 대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은 매천의 경우에도 고광수 의병장이 혹시라도 잊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약전을 남기고 싶었다.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매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고광수 의병장의 순절비가 지금 현재 연복사에 있죠. 그게 언제 세워진 거냐면 1958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1958년에 그 순절비가 세워지는 것들도
이 구례군대의 어떤 구례 군민 일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구 개인의 이름으로 세운 게 아니라 구례 군민 일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례에서 활동하시다가 화순으로 이사를 했던 김은옥 선생님들로 되어 있어요. 효단 김은옥이 유명한 의학자거든요. 그분이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비문의 내용에 구례에서 활동해 구례 출신의 의병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그런 기억의 현상에 구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남다른 그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아까 내셔널 학년 선생님 그 시도 이익 선생님 그 발표에서 인용하고 있었는데 석주관에 하면 지금 현재 7각이 있지요. 7각에 보면 1901년부터 1902년 사이에 거기 그 편액 기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분들이 대부분 다 내셔널 학년하고 관련된 분들입니다. 최익현의 그 기분이고 본인이 그의 성향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석주관을 잊지 말자는 그런 운동들이 1901년에서 2년 사이에 구례 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식인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그런 것들을 했던 그 결과가 거의 그대로 지금 기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20명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청천도의 홍건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홍주병에 가담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임현주도 물론 당연히 거기에 기문을 쓴 분 중에 한 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300년 이전에 일어났다는 일에 대해서 이미 석주관 그리고 칠각이 황폐화됐는데 뭔가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익현에게도 기문을 부탁을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 헌정시를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붙이게 칠각 중건을 하고 했던 내용들은 그 내셔널 비롯한 구례분들의 지식인들의 어떤 그런 그 과거의 의로운 일에 대한 뭐랄까 기억이라든가 추승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그 발표는 대체로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셈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그 한말 여기 구례 출신들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구례 지역에서 의견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그런 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글이 없어서 그걸 종합을 해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누가 어떤 분들이 언제 그 구례에서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내용의 특징은 어떤 것들인가 왜 지리산에 주목을 했는가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로 제 논문의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